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2018년 이 시점에서 미래를 향한 경기혁신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의 원설계자로서 경기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 혁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세우면서도 2009 혁신교육을 과감히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경기혁신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촛불시민혁명의 완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화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혁신교육의 대전환은 혁신교육의 철학에 입각해 이 시대적 화두에 정확하게 답하고 보다 담대하게 혁신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혁신교육의 대전환은 복잡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무리하게 덧붙여 나가기보다는 혁신교육의 기본 가치를 충실히 되살리면서 기존 혁신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라운드의 혁신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의 대전환은 첫 번째, 교육의 기본적 내용을 본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육 생태계로 학교를 과감하게 재구성합니다. 셋째, 혁신적 공교육의 재구성은 뒷받침하는 공권자치 교육공동체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서 저는 창의구성 교육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발본적인 창의성과 주체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공부 그리고 학력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아서 행복한 학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의지성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민주적인 교육 주체로 바로 서서 단순 지식의 암기 및 적용, 기능적 역량의 체득을 넘어서 자신만의 비판적 사고와 종합적 생각, 즉 지성입니다. 지성을 키워내는 고품격의 교육입니다. 이 새로운 공부로 다듬어진 학력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기여하고 사회의 질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형 국력과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공부인 창의지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 특히 학교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억압적이고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고 지속가능한 삶과 경제를 체험하고 궁극적으로 노동과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생활의 의미와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새롭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이 달라지는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싫어하는 새로운 학교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지성 교육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라는 생태계가 뒷받침되고 그 공동체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실질적인 학교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편복지학교를 추구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안정 속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지성을 키울 수 있으려면 학교 안에서부터 보편적인 교육 복지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수업준비물 및 고교 수업료 공공부담 등 무상교육화, 교복 제공, 폭넓은 공공적 돌봄과 복지상담, 그리고 나아가서
개별적 기초환경 보강 지원 등 폭넓고 심화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존중 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 행정과 학교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과 차별 없는 노동인권 평등 그리고 현장 민주주의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 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 파괴 상황에서 학생들을 건강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서둘러 재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의지성교육 그리고 새로운 학교 생태계를 구현할 방법으로 분권자치 교육 공동체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지방자치체와 전면적인 교육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서 지자체별로 적정 규모의 분권자치 교육 공동체들을 구축하고 이 새로운 교육 혁신의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육관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넥타이입니다. 정치와 위기에 빠진 과거의 혁신교육을 넘어서 올해에는 경기 혁신교육의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경기 혁신교육이 교육 내용, 교육 생태계, 그리고 교육 혁신의 실현 방안 등에 거쳐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기 혁신교육의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전국적인 교육 혁신의 모델로 다시 자리매김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기 혁신교육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행정부터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젊은 교육혁신가이자 추진력 있는 민주주의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소통하는 젊은 교육감, 교육 주체 및 시민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융합 교육감, 이것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건 경기도민에 대한 약속이자 제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8 미래를 향한 경기 혁신교육의 대전환, 저 송준명과 더불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송준명 경기도 교육감 출마 선언 관련 여러 시장님들의 질문과 답변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손을 드시면 제가 질문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들 내 앞에 있는 네, 가볍게 편지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진보 진영 후보군에서 대략 저희 풀기자단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송 교수님 포함해서 대략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분 빠지셨죠. 선님께서는 아직 공식 선언을 보류하고 계세요. 다음 달 3월달에 하신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후보 단일화 측면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교조와 민규업 관련해서 현재의 양상은 우리 송 교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기자가 알기로는 지난 2014년도에 현 이재정 교육감에게 민규업 측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권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혹시 아시는 게 없나? 당시에는 2014년도에 민규업에서는 현 감님을 좀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양상은 달라졌죠. 가장 결정적인 이런 변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합니다. 후보 단일화 추진해야 되고요.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만 합니다. 지금 경기교육 혁신연대가 만들어져서 여러 후보들이 참여하여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지 그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서 더불어서 이 후보 단위가 가장 힘을 싣고 함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별로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당시에 제가 2014년 3월부터 민교협으로 다시 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당시 민교협 공동부장이었고 2014년 6월부터 민교협 상임장을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교협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 기억입니다만 서류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런데 당시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공식적인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교협에서 앞서서 이재정 교육감님을 찾아뵙고 나와달라고 부탁드린 일이 저는 없는 걸로 거의 계속으로는 제 기억으로서는 확신합니다. 왜냐, 당시 민교협 내부에서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후보자로서 적정한 지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의문과 비판적인 여론들이 현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당시에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민교협의 중심에 계시는 시니어 예전 민교협 부장과 하신 분들 그분이 특히 칼럼을 해서 이재정 교육감은 부적절하다고 아주 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민교협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기록, 저의 기억 그리고 당시에 민교협 내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정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체로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작했던 10시 10분 정도에서 1시간을 더해서 11시 10분 정도 예. 점심시간이 늦어지니까 12시 10분 정도 안에 정리하는 걸로 기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홍 교수님은 가능한 한 좀 가능하게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유선 기자님 먼저 하시고 네. 예. 저는 네. 학생교육 입점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교육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2라운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하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혁신제고 새로운 라운드의 기본적인 오늘 방향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공약 발표를 따로, 공약 설명을 따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1라운드를 대표하는 정책이 대체로 혁신학교였고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창의성 교육도 사실 1라운드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도 제가 2012년부터 연구자부터 해서 2013년도에 그 정책으로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2013년도에 학교 민주주의도 공식 정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전개되었는가 과연 이 부분이 원래의 정신과 기조대로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짚어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개별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들을 크게 짚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 내내 쟁점이 되었던 과연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상하게도 혁신교육은 공부를 시키지 않고 공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진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는 공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성 교육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구성하겠다. 두 번째는 학교라는 이 공공체 공간에서 아이들이 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네 가지 계획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 학교, 보편복지학교, 기숙사학교,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교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설계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냥 발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공권자치 교육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은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1라운드에서는 혁신학교라는 학교 중심적인, 개별 학교 중심적인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학교를 선별하여서 그 학교의 학교 문화를 바꿔주고 또 선생님들의 팀워크를 변화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사실은 혁신학교 자체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라고 그럴까요? 생기책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학교가 너무 학교 문화 중심적이에요. 두 번째는 혁신학교 자체의 초중고등학교가 과연 연계될 수 있느냐.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 학교 프로젝트가 보니까 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의 안정성과 지속성 문제입니다. 팀워크가 바뀌거나 교장선생님이 바뀌게 되면은 혁신학교 성과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나름대로 성과를 개선하면서 이런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접근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일반 학교를 초중고로 묶어내고 이 초중고와 창의성 교육이라는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교육을 둘러싼 지역적 공동체를 동권자치 공동체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권자치에 맞도록 그 지역들 지자체에 과감하게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거번할 수 있는 제만의 시스템까지도 권한을 그쪽으로 이관해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계학년들이 눈에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가 이제 강도교육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공부하지 않아서 행복하나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식상학과 이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현 경기교육 정책하고 정부의 교육 정책이 보면 좀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약간 비판적인 걸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재정 교육과를 추진하는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이제 주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창의성 교육 사업하고 말씀드린 창의성 교육 사업하고 저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네. 그 비판적인 관점이라고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은 존재하는데 그 씨앗을 키워내지 않는 점이 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교육 원래 본치가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다 오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정면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들을 정면에서 응시하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교육이 혁신하는데 뭔가 본질을 대피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교육도 그렇고 전국적인 문제점 교육도 그렇고 이 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유권에서 구조하고 하나로 부과시켜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 차원들, 촉구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꿈의 학교 문제인데요. 저는 꿈의 학교의 그 오리진을 사실은 뭐 여러 차례에 걸치는 유럽 지역의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꿈의 학교의 기원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문제의식이 근원되지 않을까. 왜냐니까 유럽 지역에 가시면 아마 F스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음 학교를 이렇게 이행하는데 한국의 시각적인 여러분들이 이때는 다양한 지도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인생 체험으로서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 꿈의 학교를 원래 고민했던 것은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도 사실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사실은 학생들의 지성을 키우는 거다고요. 학생들 그 부분을 볶아서 이렇게 가착시켜내는 것은 완전히 가치가 없습니다. 지성을 키우는 것과 여유를 주는 것,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꿈의 학교와 창의성 교육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저의 학교 여친의 철학은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학교에서 끝나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에 가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끌고 와서 다시 학교로 기결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장 좋은 모양 뭐냐니까 학교에서 원스톱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체험하고 또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번거로워요. 학교 밖에 결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학생들은 또 그런 흐름들을 또 배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권대책교육공동체 모형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하고 학교사회가 최대한 탐나기를 맞추면서 협력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꿈의 학교고 훨씬 더 건강한 형태로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도 높은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미디어의 홍인 기자인데요. 네. 이건 교육감정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유아, 초등,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로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공교육 내실화 없이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입장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초중등 영어교육 유치원국이라다. 지금 이미 초등 2학년들은 뭐 영어 방과후 준비됐죠. 이제 유치원 뭐 영어교육 문제, 방과후 교육 문제가 최근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원칙론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은 선행학습 문제라든지 영어 모의교육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초등학생 때, 좀 방과후 유치원 학생 때 이게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는 거고요. 바로 그때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해서 그 이제 금지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유초중등에서 영어 교육은 불필요한 건가? 일정 수준은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게 결국 저희가 여기서 혁신교육의 철학의 국제성을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글로벌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에서 최소한의 영어 교육은 남녀 분명한 게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요컨대 모의교육, 선행학습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아이들을 결국 파괴시키고 피폐시켜버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지만 이 정도의 잘 설계된 공공적 영어 교육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정확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부분들을 다른 정책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스톱시키고 금지시켜버리게 되면 지금 곧바로 나온 사교육이 막 살아나고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 그걸로부터 파급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더불어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나가야 되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이 교육을 주는 건데, 지금
지금 팀장의 소리는 이 교육이 정치 이념화된 교육을 추진하면서 이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복합원들한테 터져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아까 이제 유치원 영어 마찬가지로 충분 학부모의 의존수가 없이 전부터 일반적인 아토리나 부작용이 또 일어나는 그리고 경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건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정책을 추구할 때 그 정책의 취지 또 우리 정책이 하고 싶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하고 싶은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이 앞서 나가서 조금 것만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가 최근에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뭐 아홉시 등교 문제도 있고 뭐 석식 폐지 문제도 있고 저는 그 문제의식이라든지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가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안들은 더불어서 학교가 끌어안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 같은데요. 예. 학교에서 시작한 교육을 학교에서 끝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은 어떻게 바꾸는지는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사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뭐 사교육과 공존하겠다는 뭐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최대한 어쨌든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이 충실해져야 되거든요. 아까 그 창의성 교육과정,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 현장에 적응하면서 내용에서 충실하게 할 거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방과 후 과정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부모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오기까지 시간이 빈다든지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방과 후 과정에서 또 일정하게 학교가 케어를 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뭐 공부를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과정과 방과 후 과정들이 진짜 이 공부의 이 창의성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 높은 진로 높은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짜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정도 기준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공공성. 그러니까 예컨대 교육 부분에서 그만큼 방과 후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진보와 수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건 아닌데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질문한 교수님께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사업이나 그런 하실 때 일단은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권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청소년도 하나의 정치적 주체니까 이 정치적인 권리 문제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학교 안에 우리 학생들의 공부하자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민주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치나 민주주의는 전혀 경험을 하고 살지 못하는데 그 위해서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공부만큼 중요한 게, 그리고 일종의 또 공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학생들 자치활동입니다. 반드시 자치활동이 뇌시라 되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기본 활동으로서 출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의견을 배제하는 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라는 건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학생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뭘 공부하고 싶은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은 전형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공통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역 자치체하고 관련해서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권자치교육 공동체의 형태가 되게 되면은 그 지역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함께 이렇게 아우르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을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정치적인 권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선거들이 있는데 그 선거에 따라서 신경권자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뒤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다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민주주의 학교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의 주체가 이제 전에는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교사와 학생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둘째, 보편복지학교를 추구하시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이 대두였었잖아요. 근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어머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역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대단위로 이렇게 하실 건지 그 생각하신 부분 요거 좀 부연 설명 듣고 싶고요. 폭넓은 공공적 돌봄 이거 좀과 복지 상담 이거 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초학력 보강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소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 기억해 네네네. 그 민주주의 학교의 핵심은 사실은 이 교사와 학생이 민주주의로 살도록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새로운 수업을 하고 싶고 기획하더라도 관리자 선생님이 안 돼요. 한마디 하시면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새롭게 개헌해서 새로운 진로 교육이 되려고 하는데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참여해서 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는 기획하여 자신감 있게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이런 구조로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만 또 한편으로 수업도 지금은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토론하는 구조로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이제는 수업의 주체로서 나서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고 이러려면 민주주의라는 이 생태계가 진짜 잘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과 관련되는 말씀이겠죠.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 포인트는 친환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개별 지역으로 하기보다는 광역 단위로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물류를 광역 단위에서 그래야지 여러 가지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품질 관리에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그래야지만이 사실 요즘 제가 지역을 쭉 다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너무 급식이 맛이 없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학교별로 우리 정인재 학생 묻는데, 아니 근데 여기 결코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은 레시피라든지, 그죠? 학교별 식당 운영의 풍차들은 좀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맛도 훨씬 더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별 학습지도 이게 중요합니다. 창의성 교육은 생각을 키우는 교육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인 개념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뒷받침 되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막 이제 좀 부족해서 이 창의성 교육까지를 그렇게 이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얘도 따로 우열반 해가지고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튜터링 하듯이 선생님들이 붙어주는 거예요. 붙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역시나 공공교육 학교의 책무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네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 분담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을 칠 것이냐 당시에는 수치원 장사하시는 궁금하고 그런 두 번째가 지역은 없어서 그런데 그 교육 공직이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일종의 개인적인 의미인데 오늘은 이제 최근 전에 이승재 교수도 교육신 직접 계좌가 알려놓은 것처럼 교수님도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어느 분이 네,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선출과정 말씀이죠. 선출과정은요, 우리 교육, 정기교육 핵심인데에서 아마 각 후보자의 핵심적인 책임자들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일정 방식을 정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저는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선이나 어떤 것에서 경선입니다. 어차피 지금 경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제가 새로운 학교로 나아갈 때 세 번째 비전, 노동존중 학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동존중 학교의 핵심이 사실 비정규직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실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는 것이 과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냐. 이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학부모 환경이 되게 되면 학교가 많은 부분들을 그만큼 더 아이들을 뒷받침하면서 그 위에서 공부까지 수행되는 이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기능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들을 자꾸 떼내버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리어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퇴법은 뭐냐? 학교에 계시는 비정규직, 사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의 안정성 보장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정규직, 사실 제가 우리 비정규직 이 선생님들 여기저기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마치 그림자 되어버리지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확하게 학교 안에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로서 그분들의 일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노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올바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해야 되고 일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태도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머리를 맞추고 그 가능성을 함께 보입니다. 함께 경로를 설정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건설적인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네,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시죠? 예, 혁신학교 관련해서는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우리 김상교육감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기획, 전략, 최초 단계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대 교수, 그 흐름도 보조자입니다. 충실한 보조자였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말은 정책서기는 어쨌든 제 머리에서 나왔고 어쨌든 제 머리를 통해서 이게 정식화되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로마니스입니다. 출마 선언자들을 네. 기재위원회 제가 진행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임 교육과 현 교육과목을 기반할 때 소통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출마자들을 보면 일단 출신을 보면 교수와 교사 출신으로 나뉩니다. 교사 출신 대부분이 소통 전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는 게 있고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단과 과정에서 이거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습니다. 소통, 네. 교사 출신보다 잘하실 수 있나요? 많은 질문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기 때문에 소통자라고 교사기 때문에 소통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잘한다. 교사기 때문에 현장을 잘하고 교수기 때문에 현장을 모른다. 이 논리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그 학교 안에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에서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그 학교 현장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에서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전체 학교들을 아울러야 되고 이 전체 학교가 어떤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일선의 하나하나의 학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요구들은 기본적인 소통 방향 저는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잘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느냐 요겁니다. 두 번째, 이 방향이 설정되면은 이 방향과 관련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가지고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얼마나 열려있는, 사실 이 부분들은 교육감이라는 이 교육행정의 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은 증명해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기 때문에 소통자라고 교수기 때문에 온거지 분통일까봐 저는 그렇게 그런 용어법 자체가 조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지 않느냐. 예.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 현장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월급을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당시 그랬습니다. 아니 송 교수님 월급은 왜 한신대학을 받으시고 일은 그렇게 경기도 교육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신대학 교수로서 월급은 받았지만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수로서 혁신학교 만들기, 상해성 교육 만들기 그 누구보다도 학교 현장을 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저는 사실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자님들 소통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교수가 하기보다 의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추대 우리 기자회견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은 숲 안에 있기 때문에 나무를 보는 게 현장이다. 전체 숲을 보는 게 현장이다. 이런 문제, 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잡한 많은 저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질의 그리고 잘 정리된 답변 시간이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송 교수님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일하고 월급은 한신대에서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 학교 가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총장님들이 예, 여러 기자님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많은 질문, 내용 있는 질문 해주시고 또 보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으로서 우리 송준영 교수 경기도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